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을 맞아 귀성 차량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심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내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젊은 여야 정치인들이 설 밥상에 오를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MZ 토론을 벌이고 소통 전문가와 함께 명절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알아봅니다. 2월 9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흘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창 고향 갈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성길 언제 가장 막힐까요? 네, 지금 좀 한창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오늘 오전에, 이 돌아오는 귀경길은 설 당일인 내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엔 하루 평균 520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보다 3% 정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에 갓길 차로도 개방이 됩니다. 졸리면 반드시 졸음 쉼터에 가시거나 저처럼 휴게소 먹방을 핑계로라도 이 휴게소에 가셔서 좀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또 이번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이 전기차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시설이 운영이 되니까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이 응급 지정된 병원들은 명절에도 정상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또 설 당일에도 이 보건소 등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내가 필요한 지역에서 어느 병원과 또 약국이 문을 여는지 알아보시려면 온라인에서 응급의료 포털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 시도 콜센터 120으로도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네.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1심에 이어서 2번 연속 피했습니다. 네, 이번 2심 재판부 판단을 좀 보면 우선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면서도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의 이 조민 씨 입시 부정 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부정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서 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달리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 선언으로 보이는 발언도 했다고요? 네, 이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에 2분 정도 좀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이 입장문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를 할 수가 없기에 상소를 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총선 출마를 혹시 선언하는 것이냐 추가 질문을 좀 했는데요.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의 맥락이나 또 의미로 좀 봤을 때는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아들, 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 2심 재판부에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또 한 번 인정이 됐으니까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한데요. 우선 딸 조민 씨의 경우에는 다음 달 22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 또 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 아들 조원 씨는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관련 학위를 반납을 했고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처벌을 받은 만큼 선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진들에게 이른바 헌신 출마를 요구했었는데 당사자들이 속속 화답하고 있다고요? 네, 이 서병수 의원에 이어서 김태호 의원도 당의 요청에 부응해서 경남 양산 을에 이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기 위한 당의 요구였습니다. 여야는 설 연휴를 맞아서 서울역 등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총선 준비도 좀 계속해 나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북구 차출설이 나왔습니다. 당은 부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남 중진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 인사까지 13지역에 추가로 좀 차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 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 이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고위 참모들의 총선 출마는 염치가 없는 일이라면서 역사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친문계가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서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 위성정당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에 선거 연합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공동공약, 또 지역구 후보 단일화 등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서둘러 좀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이후에 의료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속속 파업에 찬성하고 있다고요? 네, 이 우선 전공의 단체가 집단 행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들까지 이 파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서울 성모병원도 역시나 이 파업 찬성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당장 설 연휴에 혹시나 이 응급실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최악의 경우 파업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설 연휴 이후니까 설 연휴에는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 이후입니다.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이 설 연휴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연휴 중에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고, 파업 찬반 의견 수렴을 마친 전공의 단체도 오는 12일에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를 합니다. 지금 설 연휴 이후가 가장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 현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지금 학원가에선 의대 증원 발표 뒤에 의대 입시를 문의한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최근 유명 학원을 중심으로 의대 입시 설명회가 좀 이어졌는데 상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정부 발표 이후에 내년 의대 입시를 준비할 것이라는 수험생이 6,000명 이상까지도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정부는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우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이 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인 12만 4천 명 중에서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쏠림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낼 방침이고요. 이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초등학교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들부터 점검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을 마친 클린스만 감독이 어젯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이 클린스만 감독은 어제 입국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팀을 계속 이끌겠다는 뜻을 좀 분명히 한 건데요.
이런 감독 뜻과 다르게 이 입국장에는 많은 팬들이 몰렸고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성난 팬들은 현장에서 이 작은 엿사탕을 던지는 소동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어렵고 이 클린스만을 선임한 이 정몽규 회장까지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 사퇴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네, 사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돈 문제가 좀 가장 골치 아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클린스만 감독을 중간에 사퇴를 시킨다고 하면 이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연봉은 약 25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 남아 있어서 이 중도의 계약을 해지를 하면 무려 6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올해 천안 축구센터 건립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축구협회로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자진 사임이 아니면 감독 교체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이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이 상실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혹여 더 나쁜 경기 결과를 좀 우려하면서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다,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극장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설엔 어떤 영화 개봉합니까? 앵커께서 혹시 이 연휴에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없어요. 없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저도 사실 이 명절 연휴 때마다 계속 저는 극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K 며느리로서 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인지 아니면 이 만성 피로 때문인지 극장에 가면 저는 늘 졸아서 이번에는 좀 가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이 신작 영화들이 개봉이 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반려견으로 얽힌 사람들의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좀 풀어낸 김덕민 감독의 영화 도그 데이즈가 개봉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이 초콜릿 메이커를 꿈꾸는 남자의 이야기 원카도 이 개봉을 합니다. 원카도 이 상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2005년 개봉한 이 찰리와 이 초콜릿 공장의 속편 영화인데요. 또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신이 쓴 스파이 소설이 현실이 돼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아가일도 이 상영이 됩니다. 설 연휴 때 극장을 찾아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좀 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설 연휴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2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까지 비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일요일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보입니다. 설 연휴인 오늘 어제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정체인데요.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동탄 분기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총 80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조암까지 22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서해대교까지 26km 정체되고 있고요. 당진에서 동군산까지는 24km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은 광명역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남여주에서 낙동 분기점까지 31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정격 시사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서 젊은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토론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은 젊은 정치인 두 분이서 하시니까 MZ 세대를 뜻하는 MZ 토론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불만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토론 맞수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토론 기대하시는지 설이니까 서로 향해서 덕담 한 말씀씩 짧게 해주세요. 저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유. 오늘 얼굴 봤는데 매번 보던 사람인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예, 덕분에 설 연휴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정치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김병민 최고를 토론 적수로 만난 게 처음뿐만이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처음 뵙는 분이다 보니까 좀 찾아봤어요. 이제 김병민 최고께서 근데 세 자녀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자녀 아버지처럼 이제 안 보이시는데 아유, 네. 가족분들과 아주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 또 이전에 하신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뭐 생각하는 가치나 뭐 이제 이념 같은 것들이 막 그렇게 엄청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나갈 정치들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하고 협력하고 더 나은 정치, 좀 일하는 정치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드리니까 오늘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 김최고 의원님은 이 초저출생 시대의 애국자네요. 예, 제가 애국자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의도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자녀가 됐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지역구 열심히 돌아다니실 겁니다. 현장에서 본 민심 무엇인지 유권자들 뭘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박지원 위원장께서도 함께 좋은 정치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국민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심은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의도 정치에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하는 정치를 원할 거고 제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 이 두 가지 목소리를 가장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 민심에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의도 정치권의 실력 있는 모습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국민께 좀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겨라.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라.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지역 다니면서 이제 민심 듣고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신년 대담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고가 핸드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처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KBS 대담을 통해서인데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단호하게 처신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저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 알려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애당초 이 방송대담이 있기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뭐가 중요하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를 해야지. 또 때로는 사과로 그칠 일이냐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쌍특검이 대통령 거부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요구에 대한 국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같이 놓여져 있어서 대담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것들이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방향에 방점을 집은 메시지를 내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담하시는 거를 이제 영상을 쭉 봤는데요.
국민께 말하는 대담이었던 거잖아요. 국민께 전하는. 근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대담이었나라고 이제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명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 반드시 표현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담에서 또 아쉬웠던 것은 저는 뭐 이태원 특별법이나 뭐 상특검 거부권 행사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네. 이번 신년 대담이 설 밥상이 이제 오를 텐데요. 이로 인한 설 민심 어떨 것으로 보세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일단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채구 의원님께서는. KBS 대담 시청률이 8%가 넘었더라고요. 당시 지상파 시청률을 쭉 보니까 하루 종일 시청률 중에 한 2등 정도로 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임에도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KBS 대담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됐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정치, 외교, 안보, 경쟁, 민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도 다양한 정치 이슈 중에 하나로 국한될 수 있겠죠. 지금은 워낙이나 많이 올라버린 물가 문제도 설 밥상 머리에 많이 올라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또 대한민국은 안보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또 외교 안보에 관한 얘기들도 같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복합적으로 내어놓고 정부가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들 토론할 텐데 형식적인 내용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향후 대안들까지 만들어낼 때 그래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한 걸음은 더 진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 단독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는 처사가 될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건 이 경색된 정국을 좀 풀고 이 민생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거지 뭐 영수회담이나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일단 만나서 좀 더 이야기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 여당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같이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대표부터 먼저 좀 심각히 만나는 건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야 대표부터 만나도 되고요. 근데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야당 대표를 만나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수없이 있었지만 계속 그 만남을 거절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민들께서 아까 이제 김채국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그만 싸우지 좀 말아라. 같이 좀 열심히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대통령과 이 야당 대표가 만나고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고 하는 그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협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의 이제 대표격인 총재 역할까지 겸임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대통령과 야당의 당수가 만나서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단판 해결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당 대표와 지도부는 또 여당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야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는 국회 원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제안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영수회담을 수차례 요구했던 것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실 다 같이 함께 만나서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모습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걸 어느 한 사람의 탓이라고 보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수 정당의 대표들까지 다 동등한 형태로 오다 보니까 정말 진지한 논의들을 하는 데는 또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 올해 들어서 국민들께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또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이렇게 3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림들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발은 여야 간의 대표 간의 진지한 만남과 토론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독재 청산으로 맞불을 놨어요. 그러자 또 한 위원장이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권 심판론 내세운 야당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반면 여당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구도로 앞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 같으세요? 어쨌든 여야 대표의 구도로 치러지는 게 저는 좀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치국가를 위배하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2번이나 이제 보냈었고 또 국회에서 한 번은 물론 의회가 부결을 했지만 한 번은 법원에서 기각을 했잖아요. 근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하실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쨌든 공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거의 지휘자들은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와 이 한동훈 위원장의 구도로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들은 좀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낡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요.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여의도 정치 싹 바꾸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민생 중심으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선거는 또 구도고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기치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불사치 않고 얘기하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민주당의 상황과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선거 구도가 이제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는 낡은 여의도 정치 심판의 프레임이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여의도 정치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면의 지역을 담당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많은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변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구도는 구도대로 부딪히더라도 인물 중심의 선거는 또 선거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성을 기치로 새로운 22대 국회에서의 희망과 가능성들을 좀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오랜 고심 끝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 이제 채택을 했고요. 또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어요. 민주당이 선거제 결론 내리기까지 1년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가 과거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 후퇴를 막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만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고심들이 당 내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도부에서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과거로 후퇴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는 우리 이 정치가 조금 더 다양성을 대변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당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30석을 기준으로 준연동형을 도입했고 나머지 17석은 이제 과거에 병립형에 대한 캡을 씌우게 됐던 걸 다 풀어서 이번에 47석 전체가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위성정당이 나타나게 됐을 때 거대 정당이
결국 병리평으로 가게 됐을 때나 의석이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게 될 것이고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 순간 기존의 정당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 거기에 따른 갈등 이런 게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여야 간의 토론과 그 안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진일보된 변화를 끌어내야 되는데 성급하게 일방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해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 했던 메시지도 지키지 않는 위성정당 출연을 민주당이 결국은 만들어내니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좋지 않는 모습으로 귀결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지원 위원장님, 총선에 이제 도움이 되는 통합 범위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대목이거든요. 네. 조국 신당 만약에 생긴다면요. 그리고 송영길 신당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냐 없냐를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도의 마음과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이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당이냐라고 이제 본다면 저는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병민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당명을 국민의 미래로 짓고 창당에 속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지도부 간 엇박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른바 지역구 후보자는 아예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또 앞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숫자가 그래도 원내에 있는 정당 중에 가장 높게 배치가 되려면 불출마를 선언한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출마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새로운 제3정당으로 가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도래됩니다. 그럼 그 정당에 가서 그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인사가 현재 있는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 또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재들을 잘 영입해서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하게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얘기하고 가능성이 예술이라고도 얘기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기치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 자매정당의 모습을 만드는 것 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고 말씀 주셨던 전제가 2020년 총선에서의 안 좋았던 모습들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자매정당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공천 파동으로 그 여파가 온전하게 국민의힘에도 같이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반면교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지도부가 면밀하게 이런 내용들까지 살필 거라고 봅니다. 네. 총선 때만 되면 중진들은 늘 쇄신 대상에 오릅니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에선 중량급 있는 광역단체장 출신 중진 의원들에게 이른바 낙동강 벨트 격전지 탈환하라 이런 미션을 맡겼습니다. 여당이 이 같은 중진 활용법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또 전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뭐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권유하고 제안할 수는 있는데요. 결국 본인이 흔쾌히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 선거에 내가 당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 이런 합의 맞아야 되고 내가 전혀 가보지도 않은 지역구에 어느 날 느닷없이 당신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저 동네로 가라 그러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현실 가능성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두 분의 정치인은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의원이고 또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장을 지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옮기든지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사들이죠. 네.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갖고 뛰어들어서 만약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면 당에서도 희망적이고 이 정치인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는 중량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 때 각 정당이 뭐 인물 교체, 혁신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일이잖아요. 예. 근데 공천 과정인데 사실 두 당이 모두 이 중진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솔직히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넣기 위해서 어떠한 프레임을 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한 것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명 친문으로 조금 이게 계파 갈등으로 빚어지는 부분이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데 근데 또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진 의원들을 보내는 것이 이 용산의 참모들을 넣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 두 당의 공천 상황이 그런 새로운 모습의 공천인가라고 이제 보여지는가를 봤을 때는 아쉬움이 분명히 좀 남는 네, 전혀 혁신 공천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 여당 입장에서 일단 여당 얘기 하나 더 하고 야당으로 넘어갈게요. 여당 네.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대통령실 출신 그 핵심 참모들의 이제 출마지가 어디냐 이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서울 강남을 예. 부산 해운대갑 두 분의 이제 또 참모들이 출사표를 던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냐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야당에서는 시종일관 이번 국민의힘 선거에서 대통령실이 권력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용핵관, 검핵관 뭐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권력의 실세들이 내려올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측치가 다 벗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대놓고 대통령실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라고 해서 작은 특혜라도 기대하지 마라. 후광 없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네. 쭉 퍼져나가고 어제 나왔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오히려 반발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 특혜 달라 그랬냐. 대신 이거는 우리한테 특혜가 아니라 기회마저 뺏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밀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을 같은 경우도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박진우 의원이 있고 또 여기에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와서 경쟁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방식의 당의 입장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바라보는 이번 선거에선 우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3년 넘게 남은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기는 공천을 바탕으로 국민께 감동을 주고 어떻게든 한석이라고 많은 의석을 확보해낼 때만이 국민께 약속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개혁과제 수행에 매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을 위해서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킨다는 과거의 잘못된 공천 전례 절대로 답습하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실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처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노영민 두 분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불출마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명, 친문 갈등이 이제 좀 고조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 회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라앉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네.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반발을 하니까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이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격앙돼 있어요. 지금 뭐 고민정, 뭐 윤건영, 임종석 이런 인사들이 할 거 없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좀 잦아들 뻔하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 용퇴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던 의원님들이 이제 삼지대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친명 친문으로 또 갈등을 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이 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기기 위한 그런 승리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공천을 앞두고 나서 또다시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들어요. 뭐 친문 친명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천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공천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민주당 네. 상황이니까요. 네네. 전병헌 전 의원이 이제 그래서 뭐 본인의 공천 불만에 따라서 이제 탈당을 하고 유승희 전 의원도 당원들을 이끌고 제3지대 갔습니다.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고문은 하루 동안 비명계 의원에게 전화 받은 게 15통이나 된다고 밝혔는데 공천 갈등으로 인한 탈당 도미노 이게 현실화될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연쇄적인 뭐 탈당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제3지대에선 민주당 탈당파 합당 과정에서 좀 일종의 파열음, 약간의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손잡고 가자는 분위기도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빅텐트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3지대에 워낙 다양한 정당들이 모이고 있는데 결국은 주도권 다툼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춰지게 되죠. 누가 가장 강력한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제3지대의 총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언론의 주목도가 높습니다만 정치적 중량감이라든지 현역 의원들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중량감도 적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니까 여론조사상의 지표를 보더라도 애당초 가졌던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굉장히 좀 미미한 상태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한 주, 두 주 정도가 고착화되면 그다음은 언론에서도 제3지대를 주목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설 민심을 거쳐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되살리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전례들을 보더라도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제3지대에서 다양한 다른 생각들에 노정돼 있어서 이걸 하나의 한 목소리로 다 담아내기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위원장께 제가 다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논쟁적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경찰, 소방관 등 특정 직역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공약 내놨습니다. 이런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기존의 정당과는 달리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공약들을 평가하기 전에 3지대가 성공할 수 있는 여부는 통합을 하냐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할 수는 없어요. 3지대는 무조건 통합을 해야만 그래도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네.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의 정책을 내서 어떠한 좀 뭐 이슈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정책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니라 보다 통합에 더 많은 집중을 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지대가 성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3지대가 성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들을 이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지대가 더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들께 더 새로운 모습들을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지대가 이렇게 이런 정책으로 잠깐만 이슈몰이하고 끝나는 수준으로만 이어지고 결국에 빅텐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1대의 국회, 국민들께서 정말 많은 피로감을 느끼신 21대 국회와 어떤 다른 점을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물론 지금 여기 계신 이제 김최고와 제가 열심히 해서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더 생산적인 그런 정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물론 그와는 별개로 3지대의 노력은 더 통합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감히 충고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딱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 20초, 25초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토론에 나오신 것 같아요. 22대 국회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청년 정치인이 바라는 국회 모습 어떤 건가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함께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여의도 정치에서 얼굴 붉히고 나가서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좀 젊은 정치인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밥도 먹고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함께 좀 소통하고 웃으면서 국민께 희망이 되는 그런 소통의 복원이 가장 절실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김병민 최고랑 오늘 이제 라디오 끝나고 식사 약속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싸움만 하는 국회 말고 생산적인 국회로서 국민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한번 기대하고 같이 만들어가겠다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와, 30분이 금방 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종철의 정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은지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운용은 잘하고 있죠? 기금 적립금만 991조, 투자 수익금은 541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은 물론 각계각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작년에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온 위협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이런 공항, 항만, 그리고 발전소, 제철소 이런 우리나라 경제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폐투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운송되는 제품 대신에 근거리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탄소 배출이 적은 물품이 유통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은 작은 섬나라의 문제나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맞닿아져서 미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설 연휴 동안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밤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은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또 눈이 쌓여 있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2.5도, 부산 영상 4도 등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대전 7도, 광주와 제주 8도, 대구 9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연휴 내내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도, 대구와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설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남 서해안에는 내일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일요일까지 비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일요일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의 정치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수당 대표의 결정이 당에서 추인을 받아서 이 제도로 이제 4월 총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일단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또다시 또 창당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엄연한 편법이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이후에도 비난 여론이 거셌던 바가 있고 당내에서도 이번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위성정당 창당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직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의 비판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면서도 여당의 100% 위성정당 창당에는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에는 다른 잣대로 비난하는 건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제 병립형 회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민주당에 앞서서 위성정당 창당에 착수하기도 했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뭐 마땅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의 그 일종의 면피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민주화를 주도했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조치라는 거죠. 그런 선택을 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 더 이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준연동형으로 가냐 뭐로 가냐 이거는 사실 키는 민주당이 잡고 있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건데 마치 그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는 약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면피성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이제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는 얘기고 국민의힘이 선택이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당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좋든 싫든 이제 여야 모두 위성정당 띄우기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럼 위성정당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거대 정당이 이제 자당의 성격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일종의 자매 정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름만 달리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고 사실 독재 국가에서 여당이 일당 독재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그 위성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일종의 들러리네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위성정당 또 이번에 만들겠다는 위성정당은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군소정당에 돌아갈 의석을 이 거대 양당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뭐 일종의 가설정당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빙자해서 거기로 갈 거를 뺏어오는 걸 수도 있네요. 양당이.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원래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병립형이 아니고 준연동형으로 바꾼 것도 좀 더 그 군소정당 몫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도로 뺏는 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도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데다가 네. 쉽게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군소정당과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성정당이? 예, 군소정당은 이제 당원 숫자도 적고 지지율도 낮은 그런 정당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이 거제 정당에서 만든 자매 정당이나 가설 정당하고는 이제 다른 나름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지 기반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사회가 점점 다원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그 군소정당은 더 증가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에게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그들 몫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선 또다시 위성정당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이 또 생겨났어요. 그 네. 이유 뭘까요? 뭐 가능하면 더 많은 의석을 갖겠다. 특히 이제 그 과반을 좀 차지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일종의 욕망으로 네. 거대 정당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점이 좀 많죠. 과반 의석 이제 점에서 네네. 국회의장직도 차지할 수 있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국회 운영, 국정 주도권 또 행사에 나갈 수 있고 네. 뭐 정당의 존립 이유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과반 의석을 점해서 다수당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권력 행사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직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으로 현실적 이유는 이제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 의석수에서 비례대표는 몇 석인지 그리고 그 의석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연동형, 병립형 이렇게 크게 봐서 나눌 텐데요. 네.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국회의원 의석수 뭐 아시다시피 300석이고 이 가운데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네. 이 비례대표 의석은 총선 투표를 할 때 이제 정당 투표 따로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 그 득표율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거고 병립형은 이 정당 투표 득표율을 그 비율대로 그대로 나누는 그 제도고요.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 확보하고 연동을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배분하는 그런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에서 5%를 확보를 했다. 그런데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 숫자가 300석 가운데 5%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15석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의석으로 그걸 채워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윤희숙 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바로 이 자리에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표 방지를 위한 준연동형제가 맞지 않다. 대통령제 특징은 권력 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보면 거대 정당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뭐 병립형이 더 어울린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병립형을 하게 되면 거대 정당 몫이 좀 더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제하고 이 사실은 병립형이나 준연동형 이거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고요. 실제 사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이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인데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연동형, 병립형 이게 뭐 어느 쪽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있는 건데 사실은 뭐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철저한 또 대통령제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내각제 성격도 많이 개입이 되고 있잖아요. 총리제를 둔다거나 또 비례대표제를 두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택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거대 양당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21대 총선 당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위성 정당들이 나왔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먼저 그 당시에도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을 택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연상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뒤따라서 이제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더불어민주당 계열로는 민주당 이제 성향의 정치인 중심으로 열린민주당도 창당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거대 정당들이 실제로 위성 정당 덕을 얼마나 봤습니까? 네. 위성 정당이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면 지난 이제 총선 때 정의당 의석수는 6석이 아닌 15석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 이제 의석수도 3석이 아닌 9석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80석이 아니고 그 당시에 170석이 됐을 거고 미래통합당 의석수도 103석이 아니고 101석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가장 위성정당 혜택을 이제 많이 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득실표는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클까요? 예. 지금 비슷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군소정당 몫으로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 상당수를 두 거대 정당이 좀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다만 지난 총선 때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싹쓸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석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분에 가져가는데 더불어민주당 몫이 조금 더 큰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체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1대 총선 이후에 몇몇 의원 입법 예컨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같은 여러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더 진행이 되지 못하고 힘을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건가요? 네, 궁극적으로는 두 거대 정당이 이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 회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 역시 합의에 도달을 좀 못한 그런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은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실현이 안 되느냐. 거대 정당들이 결국은 입법권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손에 이제 이 법안 개정 부분이 좀 이제 달려 있다 보니 이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처리 이건 굉장히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현실적으로는 좀 별로 그렇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당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나가기 힘들겠네요. 네,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에 표를 안 주면 그 다음에는 안 만들겠죠.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 한국경제당 이 두 당은 모당 어미 못자죠. 모당 없이 독자적인 창당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이제 원외 정치인들이 만든 그런 정당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나 지향성 이게 좀 굉장히 동일했기 때문에 유사 자매 정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한국경제당은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임을 자철하긴 했는데 딱히 이제 미래통합당이 인증을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위성정당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사 이 자매정당에 이 정당 역시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당제 국가에선 우리도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위성정당을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일명 관제야당이라고도 불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위성정당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제 군사독재 시절 특히 사공화국 시기에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 유신정우회라는 게 존재했었죠. 네. 또 5공화국 시기에도 여당인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위성정당들인 민주한국당이라든가 한국국민당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위성정당 하면 해외 사례에 이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이죠.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거. 북한에도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이제 조선사회민주당하고 천도교 청우당이 존재를 합니다.
이 조선사회민주당은 본래 이제 소련 군정 당시에 우파 정당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뭐 당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천도교 총우당도 소련 군정 하에서 창당 초기에는 반공운동을 하기도 했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도교에서 이제 나온 정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정당 역시 지금은 조선노동당을 지지하는 위성정당일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성정당 창당 앞으로 어떤 개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이유,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소선거구제의 폐해인 이 사표 발생 이런 거를 좀 방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좀 지향하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하고 좀 연동된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 만들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 본래 이제 제도 변화의 취지를 좀 많이 훼손하게 되는 거죠. 또 민주주의 발전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두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 창당 시도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둘 리는 없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뇌부 공백 상황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는 상태인데 네. 처장 직무 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처장하고 차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지도부 공백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공수처장하고 차장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퇴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직책 모두 임기가 3년이거든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에 3년 다 채워가지고 퇴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운국 차장은 지난달 28일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처장이 없은 지 한 20일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이 차장, 처장 뭐 이런 것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책에 한번 짚어드리면은 이게 저도 처음에는 취재할 때 헷갈렸는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는 차장보다 부장이 더 높거든요. 부장 아래 차장이 보통 있죠. 네, 차장이 높은 부분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검찰총장 밑에 검찰차장이 있고 국정원장 밑에 국정원 차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검찰하고 공수처 이런 이제 수사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네네. 차장이 두 번째 직급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시험 봤을 때 수석 그다음에 뭐 차석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석이 2등 뭐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그때 쓰는 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차장검사가 있거든요. 부장검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차장검사 아래 부장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이런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이 검찰하고 비슷한 체계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장 밑에 공수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밑에 다시 부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처장하고 차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장이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차장이 해야 되는데 그 차장도 없어가지고 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체제는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렇게도 좀 부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행의 대행인 부장까지도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네.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부장이 김성규 공수처 수사 1부장이거든요. 사의를 그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지휘부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바로 나 그만둘게요 요건 아니고요. 그만두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사표를 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후임자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간을 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수사 성과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이제 아주 제일 고위직이잖아요. 공수처에서. 네. 이 공수처 잔혹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이분은 왜 또 사표를 내는 거예요? 김 부장이 재판받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지난 6일에 그 재판에 2심이 있었는데
거기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제 공수처의 검사, 공수처의 부장으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고요. 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김 부장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수처에 좀 상당수는 또 검사 출신들이 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수사기관으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요. 검사로 일하다가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22년 9월에 공수처에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김 부장이 검사일 때 한 목사의 사기 혐의를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피해자의 변호인이 김 부장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부장은 퇴임한 이후에 이 구속영장 의견서 같은 수사 기록을 친구인 변호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록을 이렇게 넘겨준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를 하는데 이런 서류들을 첨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받았는데 피해자 쪽에서 첨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뭐 여기 보니까 뭐 진술 내용, 이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내용, 그다음에 뭐 계좌 번호 이런 것들이 피해자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거 내부 문서가 샜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1심에서는 친구 변호사랑 김 부장 모두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김 부장이 그냥 공수처 검사 역할을 쭉 해왔던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친구 변호사는 그대로 무죄였는데 김 부장한테는 벌금이 2천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도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벌금을 받게 되면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표까지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공수처 부장이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된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인사 실패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볼 때 1기 공수처 성적 좋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맞아요. 이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퇴임식이 그런 평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진욱 전 처장이 지난 20일에 퇴임하고 그 전에 19일에 퇴임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비공개로 퇴임식을 했습니다.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장면일 수가 있고 당시에 공수처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장소가 협소하다 이렇게 언론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워낙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진욱 전 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건 한두 건 하는 것보다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인적, 물적, 규범적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출범 초기다 보니까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사건 수사에서는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스스로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성적표가 좀 초라하거든요. 네.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니까 수사 결과를 기준으로 중요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공수처장 임기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기가 이제 3년 지난 건데 3년 동안 구속영장 청구를 5번을 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0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전 5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한 사건이 3건 중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게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는 이제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그나마도 그 유죄가 나온 한 건은 지난달 31일에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 다 기각되고 유죄 나온 사건도 한 건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결론이 났던 그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인데 이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 받았던 그 사건이거든요. 네. 즉 이 사건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무용하다 이런 비판들이 쭉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1기 검사들을 쭉 뽑았는데 초기 멤버들이죠. 네. 13명 중에 1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임기가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도 이제 인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연간 예산 한 2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2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뇌부가 이렇게 공석이 돼 있고 실제로 13명 중에 11명이 또 다 사표를 내고 떠났다 하면 그 조직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렇죠. 봐도. 예. 공수처장과 차장 왜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임명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네. 2명의 후보를 추리고 이렇게 2명을 뽑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1명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뭐 인사청문회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최종 선택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후보군 2명을 압축하는 거는 추천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또 대한변협회장, 이제 변호사들의 모임이죠, 여기가.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뭐 여당목, 야당목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총 4명, 2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추천이 되거든요. 즉 숫자로 보면은 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사 출신의 오동훈 변호사 이렇게 한 명 후보는 좀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까지는 후보를 찾아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한 명은 서로 의견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내고 있고요. 지난 6일에 7차 회의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후보를 못 고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난관을 겪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제가 7차 회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미 6번 회의를 했다라는 건데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당연히 김진욱 전 처장이 그만두기 전에 차기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준비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후보 추천에 합의를 못하면서 이렇게 지도부 공백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못 골랐던 이유는 뭐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견이 크기 때문인데 뭐 오동훈 변호사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여권에서 추천하고 있는 인사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은 그런 상태군요. 자, 그러면 언제쯤 임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8차 회의를 오는 29일에 예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2월 29일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이 여러 개 추천위원회 구성 중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도 아직 공석 상태에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관이 대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당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정한중 외대 법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거든요. 네. 근데 이 정한중 교수가 총선에 좀 나올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둘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변수가 되는 건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또 한번 바뀌게 되면은 아까 여러 번 이제 회의를 했지만은 결론을 못 낸 상태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견이 크다라는 거고 구성이 바뀌게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면서 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음 회의에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절차도 긴데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또 국회 가서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데 지금 총선 국면이잖아요. 여태까지 청문회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까지 고려하면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정 안 되면 이게 총선 이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성적이 좋지 않고 조직도 잘 굴러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좀 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에 어울리는 노래죠. 나훈아의 고향역 들으면서 2부 끝내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설 연휴 시작입니다. 올해 못 봤던 친척이나 지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지만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세뱃돈입니다. 한 업체가 세뱃돈 얼마가 적당하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답변이 40% 넘게 나왔다고요. 사실 저는 아직 세뱃돈을 줘본 적은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가 일단 신기했는데. 받지도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 했던 답변이 42%? 그러니까 네. 거의 사실 절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는 29%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그리고 좀 달라진 명절 문화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도 얼마가 적정하냐고 이제 뭐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 정도 괜찮으세요? 5만 원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뭐 그거가 더 넘어가면 되게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60대 분들 이제 세뱃돈을 그래도 좀 주셔야 되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주려니까 좀 미안하고 민망한데 또 많이 주려니까 나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30대나 20대는 다 같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주고받아야 되나요? 라는 이제 그런 네. 질문도 있어서 3만 원권을 만들자라는 제안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피싱 주의 안내 문자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피해 막는 기술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딸의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울면서 나 지금 끌려왔고 보증을 잘못 썼는데 돈을 빨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확히 목소리는 구분 안 되지만 딸 전화에 여자 목소리로 울음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막 통장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딸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딸은 이제 멀쩡하게 그냥 직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도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제 핸드폰을 해킹을 한 다음에 저의 지인이나 실제 저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한 통신사가 개발한 기술인데 제 목소리를 한 2-3문장 정도 녹음을 하면 인공지능이 저의 이제 목소리, 그러니까 지문처럼 목소리도 개개인의 주파수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학습을 한 뒤에 저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이 저랑 비슷한 톤으로 똑같은 문장을 읽었거든요. 네. 그래도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가 되진 않았는데 올 상반기에 상용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스미싱도 좀 날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뭐 국제 택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건강 검진, 네. 그리고 뭐 송년회 모임, 최근에는 부고 문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눌러보는데 이제 결국 악성 코드가 깔려서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보는 또 이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의심스러우면 웹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 정상 사이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바로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거 활용한 앱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부모님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설치해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서 법원, 검찰에 제출한 마약 사범이 덜밀 잡혔어요. 네, 이게 탄원서를 사실 제출하면 형을 감형받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 마약 사범이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뭐 다양한 단체에 이제 탄원서를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검사가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뭔가 문체도 좀 어색하고 단체명도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챗 GPT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감형을 받으려고 한.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래도 챗 GPT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의 딥페이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믿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쳐도 좀 짧은 편이고 코로나 제한도 없어서 도로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향 오가는 길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도 도로 정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 움직이는 인원만 5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설 당일에는 더 많은 600만 명 정도고요. 승용차가 가장 많고 뭐 버스, 기차, 비행기. 도로 정체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설 전날인 오늘 오전에 가장 몰릴 걸로 보이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게 48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연휴마다 항상 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금 연휴 기간 동안 면제가 되고 또 기경길 같은 경우에는 설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에 가장 막힐 걸로 보이는데 저는 가장 막힐 때 내려가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연휴에 세뱃돈 받으면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 신형 스마트폰을 사거나 그럴 일도 많을 텐데 가격이 참 비쌉니다. 최근에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24의 공시 지원금을 통신 3사가 일제히 올렸어요. 이게 사실 1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고요. 네.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사양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200만 원 가까이도 하거든요. 무지 비싸군요. 그럼 이게 세뱃돈 받아서 부모님한테 좀 부탁드려서 사기가 조금 쉽진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달고 통신사가 일정 금액을 좀 지원해 주는 게 공시지원금인데 이 갤럭시 24에 한해서 통신사별로 다 공시지원금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통신사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휴대전화 한 대당 최대 한 5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통신비 부담 덜어주는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일종으로 이제 하나 나온 건데 이걸 두고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게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이랑 그리고 요금제 25%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이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무조건 이게 다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뭐 데이터 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고가 요금제를 쓴다. 그러면 그냥 요금제로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그냥 개개인의 좀 통화 패턴이나 스마트폰 사용 그 유형을 보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지 않으면 이 통신비 부담은 잡기 어려울 거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설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시장입니다. 인기만큼 바가지 요금, 불친전 등 논란도 많았어요. 명동 노점상에서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요?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게 광장시장에서 약간 바가지 요금을 이제 하는 게 적발이 돼서 이제 뭐 다시 또 가보니까 여전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비난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뭐 카드 결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비난이 좀 커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상인들과 이제 구청이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이제 실무 협의를 마쳤고 이미 이제 카드 결제기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제 노점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품목들, 붕어빵, 뭐 어묵 이런 것들도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온라인 반응은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은 위생도 나쁘다. 이런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노점상 자체가 너무 많다. 좀 정리해라. 그리고 아예 안 가고 안 산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좀 없애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용산 대통령 관저 앞으로 새벽에 택시 수십 대가 호출을 받고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CCTV를 보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택시가 한 곳을 향해 택시들이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들 이게 뭘까 약간 테러나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경찰도 조사를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30대 여성이 이제 부른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처음에 경찰이 좀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의 연락처라고 입력한 전화번호를 추적해 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이게 더 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부를 때 자기 번호 노출하기 싫을 때 안심번호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이 안심번호를 선택을 해서 일단 그 번호가 나오지 않았던 걸로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30대 여성이 이제 본인이 약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프닝으로 보긴 하는데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이 화제입니다. 아이 1명 낳으면 1억, 2명 낳으면 또 1억, 3명 낳으면 집을 준다는 건데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전에 없던 출산 장려책인데 이번엔 세금 문제로 시끄러워요. 이게 1억, 그러니까 자녀 1명을 낳으면 1억을 일괄 지급해 주겠다라는 진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인데 일단 그래서 70명 자녀 명의의 통장에 70억이 사실 꽂힌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만약에 연봉 8천만 원 받는다. 근데 이 1억을 받게 되면 제가 소득세를 최대 한 3천만 원까지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영그룹에서는 그러면 출산 장려금 면제 제도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정부한테 제안은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정부와 논의된 바도 아니고 사실 세법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쉽지는 않아서 그러면 차라리 증여로 하겠다. 증여로 하게 되면 한 1억이면 한 10% 정도 내야 되니까 네네. 1억을 받은 이제 직원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 그래서 이게 그냥 아직 확실하게 되진 않아서 이게 참 좋은 의도인데 전에 없던 세금 고민까지 이제 주게 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라고 하죠.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 수입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1조라는 금액이 참 놀랍긴 한데 일단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이 3만 9천여 명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조가 넘었는데 2019년에 한 870억 정도가 총 수입이었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자마자 5배 정도 올랐고 그 2022년에는 1조 원을 이제 돌파한 셈인 건데 또 수입을 신고한 인원, 그러니까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서 내가 이제 수입을 얻습니다라고 이제 수입을 신고한 인원도 네. 2019년에는 한 3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3만 9천 명까지 늘어난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버의 이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활동하는 유튜버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입을 얻는 유튜버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위 1%가 한 39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매출 신고가 3,300억 원. 그러니까 1인당 8억 5천만 원 정도 번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들 너무 부럽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 수입은 2,900만 원. 3천만 원 정도네요. 네, 미만이어서 온라인 댓글 반응도 사실 어느 분야든 그 1%는 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지 않냐. 그냥 부럽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랭킹 뉴스 KBS 황정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주춤하고요. 오산에서 천안분기점까지는 45km 정체입니다. 천안휴게소에서 청주 분기점까지는 24km, 또 주암휴게소 부근으로도 차가 많고요. 신탄진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는 13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송산 마도에서 조암까지 10km 정체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안성에서 금광 1터널까지는 13km 막힙니다. 제천 분기점 부근으로도 차가 많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매송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발안에서 동군산까지는 총 50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쁘기보다는 내가 이 하루 이틀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가슴부터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명절 스트레스의 큰 부분이 바로 대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소통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 연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설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그냥 며느리로 지냅니다. 네.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받으시겠네요. 네, 뭐 다소간에 없진 않는데요. 그래도 오랜 세월 이제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며느리라기보다 저희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친구와 가족일 겁니다. 네. 이런 명절에 부모, 형제, 자매나 친척들이 쏟아내는 질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 친지 모임의 금기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금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먼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우리와 친하지 않으면서도 질문을 하는가? 네. 그리고 왜 원치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내가 당신에게 또 너에게 호의적이다라는 네. 표현을 질문의 방식으로 한다는 건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인류가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먼저 말이 튀어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라서 개개인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자식 자랑하고 싶고요. 또 오래간만에 만나면 상대방은 나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분명한 건 저희가 뭐 성적이건 수능이건 뭐 취업, 승진, 결혼, 출산 다 많이 있지만 옛날엔 이게 모두에게 같은 루트로 필수였지만 지금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가 이번 설 때 저희가 대화 원칙을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뭡니까? 네, 생로병사는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적이라든지 수능, 취업, 승진,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거기 하나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은 누구나 어려우니까 이런 걸 말고 생로병사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픈지 어떤지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게 예. 안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명절 대화에서 불편을 특히 느끼는 경우가 남들과 비교됐을 때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금기어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연봉, 진학, 결혼, 출산 저기는 애 낳는데 너는 왜 안 낳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봉 부분은 더더욱 자존심 상하지만요.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사람마다 그 취약한 버튼이 있죠. 네. 누구나 다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나 뭐 수능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거 지점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말 못할 사정을 상대가 다 또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뭐 약간 살이 쪘다. 그러면 살 얘기는 피하는 거고요. 너무 네. 말랐다. 그럼 마른 얘기는 피하는 거고요. 약간 뭐 수능을 본 것 같다 혹은 봤다 싶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 주는 거고. 먼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다려줘야 되고요. 예. 그 무엇보다 이 상처받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이거야말로 일종의 가족복지이자 혈연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최소한 그래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도록 상대 반응을 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어른들의 말잔치 속에 젊은 층이나 혹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이겠죠. 네. 이제 우리가 주로 질문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갈등을 유발할 만한 소재로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막 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재산이 얼마나 늘었니? 부동산을 어디 샀니? 차량은 이런 걸 샀니? 해외여행 거기 어디 남미에 갔다 오니까 참 좋았다느니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안물안굼이거든요. 네. 안 물어봤고 또 안 궁금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번 설에 1년치 자랑할 거 다 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을 사실 저희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대화와 맞닥뜨릴 것 같을 때는 나만의 정답을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를테면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대답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한 17분 정도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화장실에 가신다고 살짝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살짝 이동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거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도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렇게 막 함부로 떠든 분한테 시라고 바늘을 이제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아유 절대 안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정치 계절이면 정치 현안, 정치인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한동훈이냐? 나 이재명인데. 이렇게 다투다가 고성을 지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집안 싸움으로 바꾸지 못할 정치 얘기하고 가족의 행복을 바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 얘기하느라고 싸우느니 부모님 부양 문제로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신념이 선명하셔서 상대에게 나름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뼈 때리는 말 끝은 결국은 관계 골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치 얘기가 나올 수 요새는 뭐 하도 이제 시절이 답답하니까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 싶을 때는 일단 내가 참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누군가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예 화제를 바꾸셔서 건강 얘기나 가족 여행 계획 같은 걸 오히려 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주제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상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정치적인 이슈에 반응하시거나 혹은 얘기를 꺼내실 것이다.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답을 가져가시란 말씀은 온 가족이 동의하고 같이 머리를 짜낼 만한 그래서 머리 수고를 할 만한 그런 일을 같이 계획하거나 혹은 그런 관련된 주제를 꺼내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뼈 때린다 그러면 관계 골절된다는 게 제가 되게 머릿속에 확 박히는데요. 그리고요. 네. 설 연휴 기간에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와서 폭발을 해서 2차 대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 풀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매년 명절이 있고 매년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매년 명절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건 아닌데요. 보통 명절 끝나고 나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돌아오는 도중에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는 내려갈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쉰다는 점. 그 점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돌아와서는 집에서 밥 먹지 않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더라고요. 네. 가장 수월하게 온 가족이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대 가벼운 거 또 돈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한 번쯤 뭐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었는데 무슨 햄버거냐 하겠지만 네. 햄버거가 의외로 명절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사 노동까지 하는 건 참 힘든 거겠네요. 그렇죠. 설거지 없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한 번쯤 1년 우리가 한번 어른들도 햄버거 먹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네. 아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와서는 가족끼리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각자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잠을 자는 시간이든 아니면 뭐 어디 쇼핑을 갔다 오든 시간에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집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어머니가 됐건 아니면 아내가 됐건 간에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먼저 칭찬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들도 오는 길에 가는 길 힘들었겠지만 네. 특별히 이 절대 노동량이 많아지는 건 여성들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봉투에다가 신사임당 2분 정도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넣으셔서 아내에게 당신 원하는 대로 또 쉬고 싶은 대로 많지는 않지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센스 정도 발휘해 주신다면 네. 남은 우리 명절 또 남은 생애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뭐 생로병사 관혼상제도 얘기하셨는데 설 명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 딱 지켜달라. 이런 거 있으면 한 30초 이내로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이니까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설이고도 서로 좀 봐주고 네. 명답을 좀 준비해 가고 절값은 제대로 주자. 네. 그게 이제 가족 간 행복을 지키기 위한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신사임당이 마지막 활용정정 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축구 스타 메시가 부상을 이유로 홍콩 팀과 친선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가 사흘 뒤에 일본 가서는 경기를 뛰자 중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메시의 노쇼에 격분한 중국과 홍콩 팬들은 메시의 유니폼을 자르면서 이제 메시 팬을 그만둔다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외세 개입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홍콩이 메시의 축구 경기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꾀하려 했는데 외세가 고의로 이를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달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친선 축구 경기 노쇼를 겪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이죠.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